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여러분의 참가글을 분석하는 특집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지님의 참가글을 분석하겠습니다. 하지님의 참가글을 보면서 분석을 해보기로 합시다. 먼저 세 가지 요건의 구비 여부입니다. 첫째, 리걸마인드 연구소 채널에서 2019년 3월 22일에 올린 영상을 시청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요건이었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인종차별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이해식은 사퇴하라. 그리고 여기에 부제가 좀 길게 달려 있습니다. 그 부제를 보면 왜 이들에게 사퇴하라고 했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검은머리 외신기자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그러한 행위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제목을 붙였고 이러한 영상을 올렸다. 그래서 그 영상을 시청하고 참가글을 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참가자인 하지님은 더불어민주당과 이해식 대변인은 앞에서 이야기한 그 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러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그런 참가글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첫 번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죠. 이 영상을 시청했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참가합니다라는 말머리 넣기. 하지님의 참가글을 보면 참가합니다 라고 말머리를 넣었습니다. 세 번째, 분량이 400자 이내 이렇게 제한되어 있었죠.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지님의 참가글은 원래 우리가 처음에 그 기한까지 제출했던 그 글이 아닙니다. 원래의 참가글은 전체 1517자, 그래서 400자의 여러 배를 넘는 그런 글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제출을 하겠다고 해서 제출한 수정본입니다. 그래서 이 수정본을 가지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 수정본의 전체 글자 수는 519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한 여기까지가 399자입니다. 이 뒤에 여백까지 해서 400자인 것이죠. 그러면은 분량이 원래 400자였기 때문에 이 전체 양은 400자에 119글자만큼 더 많은 것이다. 그래서 분량은 초과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글의 구조를 분석하죠. 이번 이 참가글은 형태상의 구조는 특별히 보이는 바가 없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라든지 하는 이런 식의 구조가 없다 하는 겁니다. 다만 이번 글은 그 논증을 하는 글이기 때문에 논증을 해가는 그 과정에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따라서 논증의 구조를 분석하겠습니다. 그 논증의 구조를 대략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이 파란색
사각형 태를 둘러놓은 이 부분이 논점 1이 됩니다. 여기에 그 핵심은 이렇게 되죠. 검은 머리 외신 기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글쓴이는 검은 머리 외신 기자라고 한 이 민주당 대변인의 말이 인종차별일 수 있겠다, 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용은 뒤에서 상세히 살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 2입니다. 이것은 주황색 사각형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글쓴이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인종차별 철폐 협약을 위반했는가에 대해서 자신의 논지를 펼칩니다. 글쓴이의 그 결론은 그렇지 않다,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초록색 사각형 부분은 이것이 논점 3이 아닙니다. 거기에 유의해야 하겠죠. 이것은 논점 1을 보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글쓴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 한 일, 그것을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따져볼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식으로 이것을 표현하자면은 개인 일탈이다, 이런 주장을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그 이해식 대변인 개인에 대한 혐의는 아주 나중에 분석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아니고 마지못해 인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글쓴이의 그 마음과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제협약 위반 부분에 있어서는 대변인의 책임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조를 통해서 대략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번 참가 글은 논증 구조를 따라서 분석한다고 했죠. 그래서 단락 순서라든지 문장 1, 문장 2 하는 그런 순서가 아니고 논점 1, 논점 2 이런 순서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먼저 논점 1 부분입니다. 논점 1, 1행에서 3행까지 이 파란색 사각형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먼저 볼 부분만 읽고 풀이하고 이렇게 하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논평에서 한국인 외신 기자를 지칭하여 검은머리 외신 기자라고 하면 여기까지를 보기로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검은머리 외신 기자라고 누가 말했나? 그것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말을 했습니다. 발표를 한 것이죠.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발표를 했는가? 그것은 논평이라고 되어 있죠. 더불어민주당의 논평 발표였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이 짧은 부분에서 이것은 개인적인 발언이 아니었고 정당의 당무로서, 그러니까 공무원 같으면 공무로서 그렇게 한 행위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평 내용이 무엇인가? 검은머리 외신 기자라고 했다. 누구를? 한국인 외신 기자를,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독자들은 이런 의문을 느낄 겁니다. 아니, 한국인은 되게 검은 머리인데 혹시 그 나이가 젊어서 흰 머리가 아니라 검은 머리다, 다시 말해서 젊다,
이런 뜻인가? 아니면 염색을 하지 않은 검은 머리라는 것인가? 그것이 이 기자의 중요한 특징이었던 건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다들 검은 머리니까. 그런데 국제 관계에서, 국제사회에서 사실은 국제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같은 황인종이라고 하는 황인종 말고 다른 인종도 있죠.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머리색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검은 머리라는 표현은 옐로우라고 이 황인종을 비하해서 그리고 아주 싫어하면서 하는 말로 옐로우, 노랑이라고 하는 것, 찢어진 눈, 검둥이 이렇게 부르는 것과 똑같이 아주 대표적인 인종차별 표현입니다. 이 인종차별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아이들 말로 이런 표현을 공당해서 이런 표현을 했다 하는 것은 정말 사고 친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다음 부분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외신 기자로서 제대로 인정을 받으려면 적어도 검은 머리 인종이어서는 안 된다. 어찌 검은 머리 한국인 따위가 감히 라고 해석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읽기로 하겠습니다. 글쓴이는 검은 머리 인종은 외신 기자로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일단 검은 머리 인종이라는 것은 꼭 한국인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넓은, 그 범위가 넓다. 이것을 생각해 둬야 하겠습니다. 어떻든 검은 머리 인종이 외신 기자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인정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다른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블룸버그 기자, 그 기사를 작성했던 기자는 이미 확실한 외신 기자입니다. 자격에 대해서 논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외신 기자로 인정을 할 수 있다 없다의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좀 핀트가 어긋난 것이죠. 그 다음에 꼭 이번 블룸버그 기자만이 아니라 그 실력을 제대로 인정받는 소위 검은머리 한국인 외신 기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 인식에 있어서도 많이 벗어나 있는, 그래서 어째서 이런 설명을 한 것인가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 우리가 지금 보았던 외신기자, 검은머리 외신기자라는 것을 이 외신기자 자격의 문제, 기자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간 이 부분은 이제 보니까 이러이러하다고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했다는 이 부분입니다.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해석이 된 것이라는 뜻인가?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한글인데 한글을 해석하기 위해서 번역기를 돌렸나? 구글이나 파파고에서 번역을 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해석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책임을 져야 하니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 누군가는 그렇게 해석을 할 것이고 다른 다수도 이렇게 할 것이고 혹은 해석은 이렇게만 되거나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미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이런 해석은 없습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죠. 어떻든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 공식 논평을 하면서 동양인을 비하했고 특히 한국인을 비하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인 비하 이 부분에 대해서 글쓴이는 아주 세밀하게 그것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찔끔 인정하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바로 그런 식의 서술은 또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 잘 알아두어야 할 기법이기도 해서 그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논점 1에서 마지막 줄입니다. 하여튼 이런 주관적인 또 글쓴이만 해석을 하는 검은머리 외신기자라는 부분의 풀이, 그 해석을 해놓고 나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기하학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정말 큼직큼직하게 그 영역이 잘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앞부분을 그냥 동양인 비하라고 해둡시다. 동양인 비하라고 해석이 될 수 있다까지를 보기로 하죠. 그러면 지금 10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100인데 무엇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으면 될 수 없는 것이 있겠죠. 동그라미를 반으로 나눕시다. 그래서 반은 동양인 비하라고 해석할 수 없다. 나머지 반은 동양인 비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동양인 비하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100 가운데 50이 됩니다. 원에서 반쪽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랬습니다. 이제 동양인 비하라고 해석이 되는 것과 그것을 다시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뜻인가? 동양인 비하로 해석이 될 경우에도 당연히 인종차별은 아니다 하는 것이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는 있겠다,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죠. 이것은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와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동양인 비하라고 하는 원의 2분의 1, 이제 100 중에 50이 되는 그것을 다시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25 부분은 인종차별이 아니다. 이렇게 버리고 나머지 25 부분이 인종차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00 가운데 75는 인종차별이다까지 안 오는 것이고 25만 인종차별이다까지 오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랬습니다. 어떻든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글쓴이의 의사를 무시해버린 것이 됩니다. 글쓴이는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고 할 수는 있다, 그것도 있겠다 해서 좀 틈을 두고 이야기를 했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러면 영어에서 can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할 수는 있다 하는 이 는이라는 글자를 하나 붙여놓게 되면 그러면 원래는 좀 어렵고 원래는 좀 안 되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다보다 할 수는 있다 하는 것은 훨씬 실현 가능성이 낮을 때 쓰는 표현이다. 글 쓰는 이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의도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습관적으로 글을 좀 쭉쭉 늘려서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간접적으로 좀 책임을 덜 지는 식으로 글을 쓰는 버릇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은 본인이 알고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서술 형태를 봄으로써 동양인 비하, 특히 한국인 비하가 인종차별이다 라고 하는 점을 글쓴이는 마지못해 인정했다. 이렇게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던 것이 바로 이런 표기상의 그 형태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점 1과 관련해서 이 사안이 어떤 것이었나 하는 것을 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검은머리 외신기자 논평, 여기에는 상당히 그 이념적인 그 의미가 바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평이 공격을 했던 것은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기사를 쓴 기자, 사실 그 기사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겠죠. 그 기자를 공격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이 검은머리라는 표현이었던 것이죠. 원래 백인의 세계에서 검은머리라고 하는 것은 동양인 비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양인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한국인 비하였던 것이 분명하지요. 범위가 좁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인을 무조건 다 비하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문재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쓰는 한국인 기자를 공격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인 중에서 문재인을 비판하는 언론인을 검은머리라고 비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런 언론인을 보통 보수 언론인, 보수적인 기사를 썼던 언론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원래 성향은 모르지만 기사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민주당의 논평이 나온 후에 친정부 쪽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좌파라고 부르는 이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보수 언론인을 비난하는 댓글이 이제 늘어났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서 민주당에 뒤이어서 청와대가 여기에 합류를 합니다. 청와대가 검은머리라고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문재인에 대한 비판을 하는 그런 기사를 썼다 해서 그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외신의 탈을 쓰고 반역적인 글을 써서 국가 원수를 모독했다. 물론 이것은 영문으로 그들이 그 영어권에 있는 기자들이 그 항의하는 글을 번역을 한 겁니다. 청와대에서 나온 정확한 문구는 내용은 비슷한데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 더불어민주당하고 청와대가 우리 한국인을 인종을 가지고 욕을 했다는 것이죠. 이 한국인종이어서 멸시를 한 겁니다. 검은머리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한국인을 한국인종이라는 것을 가지고 멸시하면서 인종차별을 한 겁니다. 이것은 좀 용서하기 어려운 짓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 과거 얘기를 들으면서 악질 친일파 순사가 했다는 짓, 그것을 바로 민주당하고 청와대가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한국인을 다 욕한 것이 아니고 한국인 중에서 결국은 보수인 한국인, 그들을 검은머리 한국인종, 더러운 한국인종 이렇게 욕을 한 겁니다. 저희들은 검은머리가 아니어서 그랬는지. 그런데 이렇게 한국인이 한국인을 인종차별을 하면 그것이 인종차별인가? 이렇게 좀 의문이 생기죠. 그런데 그것이 국제협약상, 이번에 이 동영상을 보라고 했던 거기에 있는 그 협약이 있죠. 그 국제협약상 이것은 그 인종차별입니다. 또 그냥 생각하기에도 지금까지 소개한 이런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한 그 인간의 존엄성 부정, 바로 그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배경 지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나는 배경 지식이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논점 1에서 글쓴이가 검은머리 외신 기자를 풀이할 때도 전혀 다른 방향에서 풀이를 했고, 그런 점에서 아마도 이런 것을 다 고려하지는 못했다, 그렇게 보는데, 글쓴이는 민주당 대변인이 이렇게 한국인 가운데 보수적인 사람들, 물론 언론인에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 그 그룹은 보수를 다 포함을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인종차별한 것을 우리가 앞에서 그 원을 나눠봤을 때,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사실 내 마음 같아서는 당연히 그냥 100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글쓴이는 100 가운데 75는 인종차별이 아니고 한 25 정도는 인종차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것은 이제 그의 판단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모두 기억을 해야 할 것이, 글쓴이가 이번 민주당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왜 그렇게 평가하느냐 하고 거기에 관여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의 사상의 자유입니다. 사상 그러면 무슨 이데올로기 이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것이 다 사상인데, 그것은 그의 자유 영역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 별 표시를 해놓은, 그리고 주황색 사각형 부분인 논점 2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글쓴이의 글 중에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장을 논증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앞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곧바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판결서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종종 나오는 그런 문구이기는 합니다. 어떤 것을 했는데 그것이 곧바로 특정 법조문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냐면 어떤 행위를 한 것 자체에 위법성이 인정이 안 될 때, 여기에 부가적인 어떤 행위를, 부가적인 그 조건 성취를 요구할 때, 그럴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과 같이 어떤 행위를 했다, 그것이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100에서 25에 해당이 되는 글쓴이의 경우에. 그래서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인종차별이라고 해서 곧바로 협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우리 모두가 뭔가 다른 것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인종차별인데 그것이 인종차별 철폐 협약 위반은 아니다, 이러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분명히 차별인데 이 협약 위반이 아니다 하는 것은 이 협약 속에서 배제 사유를 몇 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배제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시민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차별한다든지 하는 이런 식의 것들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어떻든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그러면은 글을 읽을 때 우리는 글쓴이가 왜 이렇게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요. 바로 그것은 곧바로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앞으로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를 글쓴이가 설명을 해줄 것이다. 독자들이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글쓴이는 왜냐하면 하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국제협약은 국가가 주체가 되는 약속으로서 어떤 인간이나 인간 그룹이 특정 인종에 속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증오하거나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해보자는 것으로서 어떤 국가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국가가 약속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국제협약은이라고 하면서 쉼표까지 국제협약은 국가가 주체가 되는 약속으로서 이것은 국제협약이란 무엇인가 하는 개념정의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아마도 이것으로서 국제협약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고 국제협약은 누가 그 협약의 주체인가 누가 그 협약을 맺는 당사자인가 여기에서 이제 주체라는 말이 잘 안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약이라는 말이 어차피 복수 당사자가 거기에 있다 이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주체가 있으면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협약은 대등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럿이 참가를 해도 다 당사자가 되는 것이죠. 대등하게. 어떻든 글쓴이는 국제협약은 국가가 주체가 되는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약속이라고 쓴 것은 아마도 독자를 위한 그 쉬운 말을 쓰려고 했겠죠. 협약이라는 것이 약속이다. 사실은 계약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국제협약을 갑자기 국가 간 협약으로 바꿔버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국제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국가일 때도 있고 또 국가가 아닌 당사자 사이에 협약을 맺는 것도 국제협약입니다. 이러면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상 대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논점 2에 빨간 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중요한 것이다. 자기 주장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증명은 아이들 말로 칼같이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빠져나갈 틈이 없이 확실하게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먼저 개념 정리를 한 것은 바로 이 문장의 끝부분 어떤 국가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국가가 약속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 마지막 줄을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본다면 왜냐하면 이 짧은 문단에서 논증을 해야 하니까 확실히 이것이 꽉 묶인 상태여야 할 겁니다. 이렇게 볼 때는 100%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겠죠. 왜냐하면 이 마지막 줄에서는
국제협약은 국가가 아닌 주체, 글쓴이 말대로 국가가 아닌 주체가 있으면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떻든 쉼표 앞부분까지는 국제협약, 일반적인 국제협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쉼표 뒷부분. 어떤 인간이나 인간그룹이 하면서 이렇게 다음 쉼표까지의 내용은 이것은 국제협약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번이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국제협약은 이런 것이고 A라는 협약은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국제협약은 국가가 약속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렇게 가게 되죠. 어떤 국가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국가가 약속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것은 요 앞에 있는 쉼표하고는 관계가 없죠. 내용이. 여기는 갑자기 어떤 인간이나 인간 그룹을 증오하거나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해보자는 것으로서 그래서 앞에 있는 그 국제협약과도 관계가 없고 뒤에 있는 내용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선 그것은 그렇게 두고 여기서 단어를 하나 보기로 하죠. 어떤 인간이나 인간 그룹이 특정 인종에 속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증오하거나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해보자. 그러면 이 특정 인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겠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협약에서 말하는 그 인종차별, 그 인종,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협약 제1조에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보통 인종 하면은 사람의 종류,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신체적 특성을 기준으로 인종을 나눌 수 있다. 이런 고전적인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 제1조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인종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학적 인종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거꾸로 해석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인종이라는 것이 타고나서 척 보면은 알아보는 그것이 아니고 그냥 인간을 이런 집단 저런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 다양한 기준, 그 기준에 따라 분류가 돼버리면, 그래서 분류를 한 그 그룹을 어떤 나쁜 대우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돼버리면 그것을 하나의 인종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인종의 특성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물학적인 기준, 그것이 아니다. 똑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똑같은 생물학적 인종이 다시 여러 부류로 다시 또 다른 인종으로 나뉠 수 있다. 그것은 피부색이나 신체적인 특성이 아닌 사회적인 혹은 어떤 관념적인 이런 것으로까지 현재는 인종을 분류하고 있다. 그런 식의 인종차별도 그대로 인정이 되고 있다.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쉼표와 쉼표 사이에 보통은 이것을 이제 영문을 작성할 때는 설명하는 말이라든지 삽입구로서 넣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부터 해서 여기까지 한 문장이죠. 국가가 약속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한 문장 속에 삽입구를 넣었는데 관계없는 것을 넣었다. 이 부분은 갑자기 끼어든 것이다. 그래서 이
이 쉼표와 쉼표 사이 부분은 빼내버려야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지는 부분을 보는 것이죠. 어떤 국가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국가가 약속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글쓴이의 글을 다시 해석을 해보기로 합시다. 논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부터 보는 것이죠. 앞에서는 결론부터 딱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민주당이 한 인종차별까지 인정을 한 겁니다. 그것은 이 국제협약 위반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먼저 내고 왜냐하면 하면서 이제 논증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글쓴이는 국제협약은 국가가 주체가 되는 약속이다. 물론 이것은 틀렸다고 했지만 그냥 인정을 해주면, 내용을 인정해주면 이것이죠. 국제협약은 국가끼리 맺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필요 없는 부분은 뺐고, 어떤 국가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국가가 약속을 위반한 것이 된다. 국가만 약속을 맺을 수 있고 그 약속을 깬 책임은 국가가 지는데, 그렇다면 결국 약속을 깨는 것은 국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첫째, 국제협약은 국가끼리 맺는 것이다. 둘째,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것은 국가만 할 수 있다. 이것이 글쓴이의 주된 논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결론을 내놓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혹은 그 당의 대변인은 그런 약속을 위반할 처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이제 알겠죠? 왜 글쓴이가 더불어민주당은 국제협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했는지. 그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만 협약을 위반할 수 있어서 협약을 위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용은 정리가 되셨죠? 자, 이쯤 되면 나로서는 이 글쓴이에게 정신 차리라 하고 죽비를 내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초등학생이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단어 뜻을 풀어가면서 법률을, 이 국제협약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누가 책임질 것인지를 한글 뜻풀이를 해서 지금 이렇게 결론을 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더라도 참 지나치다 하는 것이, 아무리 그래도 국가가 약속을 위반할 수 있다고 하면 국가가 인종차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은 해보았는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일 이 글쓴이의 말대로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려면 과거로 가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과거냐? 신분제가 있고 국민주권주의라는 것을 모르고, 그러면 국가는 보통은 군주 개인의 것이죠. 군주주권주의 시대가 됩니다. 주권이 군주에게 있는, 왕에게 있는. 그러면 그 왕은 인간이면서 국가이지요. 그래서 그 인간인 왕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 행위도 할 수 있죠. 그러면 국가가 인종차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9년 대한민국은 어떤가?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5,100만이 넘는 전체 국민,
우리 모두가 주권자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직도 이것을 실감을 못하는 모양인데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들은 진짜로 일꾼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여러분 모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1000명이면 1000명 그들이 주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말 못하는 어린애부터 우리나라 전 국민이 그 총체로서 주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체 국민이 합의를 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이 국가에는 주민등록 번호가 없습니다. 이 국가한테 책임을 물으려면 국가라는 어떤 그 모습이 있어야 하겠죠. 의사결정을 하고 나쁜 짓도 지가 움직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국가라는 존재를 바늘로 찌를 수 있다고 쳐서 한번 찔러보면 어떻게 될까? 피 한 방울 안 나옵니다. 살아있지 않은 것이지요. 따라서 현재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인종차별을 못합니다. 누가 하느냐? 만일 과거의 국가 비슷한 것을 찾자면 국민의 일꾼인 법 로봇들, 공무원들, 그들이 주인을 배신하면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가상의 존재인 국가, 대한민국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죠. 어떤 인간이 하는가? 예를 들면 문재인 집단의 구성원들인 그 인간들,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 이번에는 그 대표를 포함한 그 대변인 이런 사람들 이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 별을 쳐놓은 논점 2 이것은 필요 없는 문장이 거의 한 줄 반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논증은 못한 것이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글쓴이는 논증에 실패한 것이 아니고 아예 글을 망쳐버렸다. 글이 엉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글을 쓰는 사람은 일단 개념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히 파악을 하고 글을 써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글쓴이는 먼저 국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한민국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우리 국민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나의 이 야박한 평가를 그때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기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한국 내에서 인종차별하는 것을 범죄로 인정하라. 그리고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개인이나 집단을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범죄의 주체가 아니고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이제 논점 1을 보충하는 이 초록색 사각형 부분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검은머리 외신 기자라고 한 것은 외국인도 아닌 검은머리 인종에 속하는 한국인 따위가 라고
비하한 것으로서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 가서 따져보아야 할 듯 합니다. 이렇게 글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글쓴이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행위는 앞에서 말한 이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죠. 이 국제협약을 위반하지 않은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한국 정부는 협약상의 처벌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글쓴이는 한국인에 대해서 이 한국인 따위가 라고 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범죄 구성 요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한 말은 검은머리 외신기자라는 것이다. 이것이 백인 사이에 있을 때 이 말을 들은 것하고 그 다음에 검은머리 사이에 있을 때 이 말을 들은 것하고는 조금 평가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차원이 다른 것이죠. 협약을 위반해서 국제협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것을 국내법을 적용을 해서,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이것을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법을 적용을 해서 어떤 범죄다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협약은 위반하지 않았다. 이제 거기에서 자유롭고 갑자기 검은머리 외신기자라고 한 것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검사는 머리를 싸매야 할 겁니다. 앞의 경우보다 대단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유죄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어떻든 글쓴이가 앞에서 어떤 경우하고도 다르게 앞에서는 아주 간접적으로 그리고 본인이 책임을 안 지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또 있죠. 이것이 국제협약 위반은 아니다 할 때. 어떻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남다른 증거, 남다른 정보가 있는가? 그것은 알 수 없죠. 그것은 본인이 알고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이 내용의 사실 여부 분석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국제협약을 거쳐서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완전히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 범죄 혐의를 증명을 해 가야 한다. 그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 글쓴이의 주장에 따르면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다 벗어나서 여러분이 결론만 말해보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는 더불어민주당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래서 책임도 없다. 그 다음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한 행위는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가능성이 한 100이라고 치면 한 2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라고는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무엇인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역시 이해식 대변인의 개인적 일탈이다. 이렇게 되면 가장 온전하게 이번에 이 비판과 이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이 혐의를 또 두고 있는 이 사건에서 아주 깨끗하게 빠져나간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가글을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글쓰기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글쓴이가 그 논증을 하는 형식의 글을 썼기 때문에 논증의 과정, 그리고 논증이 효과적으로 되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총평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밖으로 펴낼 그러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제각각 다르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이 정당을 편들겠다, 그래서 좀 팔이 안으로 굽어서 이 정당이 한 일은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잘못이 아니다. 이번에 남들은 다 나무라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 정당에서 한 일은 책임질 일은 아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유세계, 자유로운 국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것이 범죄가 아닌 한. 이것이 이제 범죄까지 이르게 되면 자유는 좀 자제를 해야 하겠죠. 왜냐하면 범죄는 모두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그러한 공통적인 규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 때, 논증하는 글을 쓸 때 그것은 당연히 논리적이고 또 객관적으로 사실이고, 그 다음에 논증을 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성공을 해야, 그래야 목적을 달성하는 글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다루고 있는 그 사안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점 단위로 알고 있으면 대단히 불안하죠. 왜냐하면 점을 찍어서 들여다보면 영락없이 옳은 것처럼 보이던 그런 일이 조금만 그 범위를 넓혀서 보면 그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하겠다. 이 사실을 마음 내키는 대로 보면 그것은 글도 아니고 주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객관적이어야 하지요. 이번 참가글에서 논점 1이 틀려버린 것은 바로 이 사실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의 부분인데, 해석을 할 때 해석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개념을 설명한다든지 어떤 문장을 풀이한다든지 할 때 원칙이 있고 객관적으로 확립된 이론이 있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내 맘대로 이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석은 자유로이 하되 그 원칙 안에서, 그 다음에 해석에 대해서는 해석한 사람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는 마침 글쓴이가 논증을 한 것이 법률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법률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법률 해석은 한글을 읽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 이런 이야기 했었죠.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를 읽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사상과 역사와 문화와
이런 모든 복합적인 아주 고도의 지적인 그런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률 해석은 스스로 아주 오랜 기간 노력을 해서 해석할 능력을 지녔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말 법률 해석을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소위 우파 진영에서는 이것이 이제 주로 전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분야에 따라서는 현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 현직 어떤 직업군이냐 하면은 법조인, 기자, 아나운서, 정치인,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환경이 좋다 보니까 주로 이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활약을 하는 논객, 또 변호사는 현직도 많이 있죠. 그뿐 아니라 심지어 법률과는 관계가 없고 또 학문 연구와도 관계가 없고 전문성도 없고 이런 사람들까지 나서서 법과 판례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해석하고 이런 것을 사람들 앞에 자신의 그 지식을 뽐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격 제한이 있는 것이냐? 그것은 그렇지 않죠. 자유롭게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대부분 틀린 결과를 내놓는다. 그러면 이들이 한 노력과 그 작업의 결과는 가짜라든지 혹은 우리가 공존하는 우리 모두가 볼 때는 우리에게 해로운 그런 틀린 정보가 되겠죠. 그렇지만 나는 그들에게 일일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현재 유명인이든 혹은 아주 독보적으로 돋보이는 사람들이건 여러분이 그들을 전문가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법률과 판례를 해석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검찰에 가거나 헌법재판소에 가거나 법원에 가면 일단 그곳에 가면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그렇죠. 그 모든 결과의 99.9%는 엉터리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한간에서 흔히 말하는 이 보수라고 하는 실은 겉으로 보이는 그 아스팔트 보수라고 하는 이 영역 또 거기에 인터넷 세계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용되고 있는 법률 해석 그것은 거의 19은 삼류이고 엉터리고 가짜입니다. 그냥 말장난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참가글을 분석해보고 같이 공동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역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떻든 우리 모든 국민이 헌법을 공부해서 헌법을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논리적 능력, 리걸 마인드 이런 것을 키워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무명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리걸 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